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로비에 들어선 한설이는 자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속삭임을 애써 외면하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엘라 아우라라는 거대 패션 기업의 대표였으나 사실상 가문의 어른들에게는 번식을 위한 도구이자 권력 유지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올 창립 기념 파티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녀의 후계자 자질을 검증하는 잔인한 시험대였으며 특히 실종된 약혼자의 빈자리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만약 이 자리에서 완벽한 배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녀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직 권고서를 바라보는 한설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고모 한영숙과 그녀의 딸 최유라는 이미 설인의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의 입지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설인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고 그 시간 안에 가문의 모든 어른이 인정할 만한 완벽한 배경과 외모를 갖춘 가짜 남편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은밀하게 연락하여 서울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인력 네트워크를 가동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초호화바 노아알의 문을 열고 들어선 한설이는 담배 연기와 비싼 위스키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를 찾았다. 그녀의 비서가 추천한 인물은 이곳에서 단순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분위기는 결코 평범한 노동자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바테이블 너머에서 잔을 닦고 있던 강진혁은 설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설인은 그가 뿜어내는 기이한 정적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강진혁의 앞모습을 마주한 순간 한설이는 자신이 찾아낸 이 남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흑표범처럼 강렬했으며 거친 옷차림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이 흘러넘쳤다. 설이는 주저하지 않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액수의 수표를 함께 밀어넣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위해 한 달 동안 완벽한 남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제안했고 진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인의 눈을 응시했다. 진혁은 설인이 내민 수표를 흘긋 쳐다보더니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제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설인의 조급함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설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이 연극이 성공했을 때 그가 얻게 될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얼마나 막대한지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바 내부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잠시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강진혁은 설인의 눈 속에 깃든 강렬한 생존 의지와 단단한 자존심에 흥미를 느낀 듯 계약서를 집어들고 꼼꼼하게 조항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절대 묻지 말 것과 계약 기간 중에는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설인은 그의 무례함에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지금 당장 그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곧바로 그의 조건을 수락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다. 그렇게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한복판에서 재벌가의 후계자와 정체불명의 남자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거짓된 인연의 쇠사슬을 묶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훈련 과정에서 한설이는 강진혁이 가진 놀라운 학습 능력과
세련된 매너에 매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나갔다. 그는 상류층만이 향유하는 복잡한 식사 예절부터 시작하여 와인에 대한 깊은 식견과 세계 경제 흐름까지 마치 원래부터 그 세계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소화했다. 서리는 그가 단순히 바텐더로 일하던 밑바닥 인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약서의 조항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오직 연극의 완성도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진혁은 맞춤 제작된 최고급 수트를 입자마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산하며 서린조차 가슴 설레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로 변신했다. 창립기념 파티 당일 서울 신라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한설이는 진혁의 팔짱을 낀 채 차에서 내렸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 곁에선 진혁은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차가운 미남의 정석 같은 얼굴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서린이 가짜를 데려왔을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진혁의 실물을 마주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한영숙 고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혁을 훑어내리며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다. 진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미리 준비된 가상의 프로필을 읊는 대신 매우 자연스럽고도 오만한 태도로 자신이 서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뢰감이 넘쳤으며 대화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고급 영단어와 경제 지식은 그가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만들어주었다. 서린은 옆에서 그의 연기를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진혁의 단단한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아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최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진혁에게 다가가 일부러 레드와인을 쏟으려 했으나 진혁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몸을 피해 유라를 민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라를 내려다보며 격식에 어긋나는 행동은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나직하게 충고하여 그녀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문의 원로들은 진혁의 침착함과 카리스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서린의 안목이 탁월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 상황은 서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서린은 이 연극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진혁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불꽃을 보며 불안함도 동시에 느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설이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강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다가갔지만 진혁이 전화 통화를 하며 내뱉는 짧은 영어 문장들과 차가운 명령조의 말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투는 단순한 바텐더가 아니라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우두머리의 그것과 흡사했으며 통화 상대방이 그를 각하라고 부르는 소리가 서린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린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진혁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린과 시선을 마주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혁은 서린에게 다가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마치 진짜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다정한 연기를 계속했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린에게 이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듯 나직하게 속삭여 주었다. 서린은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라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길게 늘어졌고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설이는
옆자리에 앉은 강진혁에게 오늘 들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의 굳게 다문 입술과 강인한 옆모습을 보며 질문을 삼켰다. 진혁은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설이는 그가 왜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여자의 제안을 수락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만약 진혁의 진짜 정체가 탄로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진혁만이 유일한 구원줄이었기에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결의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과 연예면은 온통 로라 패션의 후계자 한설인과 그녀의 베일에 쌓인 남편 강진혁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예상외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신비주의에 쌓인 진혁의 외모와 재력에 열광했고 설이는 단숨에 워킹맘들의 우상이자 완벽한 여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위기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용숙과 최유라는 진혁의 뒷조사를 위해 해외 정보망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그가 제출한 학력과 경력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설이는 이 사실을 알고 진혁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진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로 서재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진혁은 설인에게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하며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들을 파멸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설인의 집무실 구조를 변경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마치 요새를 구축하는 병법가처럼 치밀하게 움직이며 설인의 주변을 자신의 세력으로 하나씩 채워나갔다. 설인은 그의 주도 면밀함에 감탄하면서도 그가 가진 권력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가 보여주는 호의가 순수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의 일부인지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한 신혼부부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터와 다름없었고 긴장감은 매일같이 높아져만 갔다. 어느 날 오후 설인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온 정체 모를 남자가 진혁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설인이 목격하게 되면서 의심은 극에 달했다. 그 남자의 손목에는 국제적인 안보기구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가 진혁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비서가 상사를 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경외심에 가까웠다. 설인은 진혁이 단순한 바텐더가 아니라 국제적인 첩보 활동이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의 핵심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몰래 그의 소지품을 조사했다. 하지만 그가 머무는 방에서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낡은 회중시계 하나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유품처럼 침대 머리맡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최유라는 결국 진혁이 과거에 머물렀던 술집 노하우를 찾아내어 그가 단순한 바텐더였다는 사실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설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그녀가 사기꾼을 고용해 주주들을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대표이사 해이만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설인은 유라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이제 연극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진혁은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설인을 응시하며 끝까지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설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짓눌려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한설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복도로 나섰다. 그녀 곁에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강진혁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었고 그는 설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끼 어린 눈을 한 최유라와 탐욕스러운 이사들이 설인을 비난할 준비를 마친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긴장감은 정점에 달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유라는 설인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진 뭉치를 던지며 진혁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설인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 아침, 한설이는 자신이 소유한 도심 외곽의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로 강진혁을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신분 세탁을 위한 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진혁이 살아온 거친 환경을 고려할 때 상류층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예절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리 인내심을 가다듬었으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진혁의 태도는 예상외로 너무나 차분했다. 설이는 그에게 가문의 족보와 주요 인물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첫마디를 내뱉었다. 이 남자가 과연 로라 패션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설이는 가장 먼저 영국 세빌로 출신의 베테랑 재단사를 불러 진혁의 치수를 재개했으며 그가 입을 모든 옷을 최고급 원단인 로로 피아나 제품으로 맞춤 제작하도록 지시하며 외양의 변화를 꾀했다. 재단사가 진혁의 몸에 줄자를 대는 동안 설이는 옆에서 그의 신체 비율을 관찰하다가 근육의 정렬이 단순한 노동으로 다져진 것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사의 것처럼 견고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셔츠를 벗은 그의 등에는 희미하지만 깊은 흉터들이 몇 군데 남아 있었고 설이는 그것이 어떠한 치열한 삶의 흔적인지 묻고 싶었지만 계약 조건이 떠올라 질문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맞춤 슈트를 걸친 진혁은 이전의 방탕한 바텐더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왕좌를 약속받은 황태자와 같은 기품을 뿜어냈다. 외모의 변화가 끝난 뒤 이어진 식사 예절 교육에서 설이는 다시 한번 진혁의 정체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꼈는데 그는 설인이 가르치기도 전에 이미 가장 복잡한 프랑스식 정찬 코스의 순서를 완벽하게 숙달하고 있었다. 진혁은 수프를 떠먹는 각도나 와인잔을 쥐는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우아하게 움직였으며 설인이 준비한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 마치 오래된 습관을 출력하듯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설인은 일부러 1982년산 차토 페트로스 와인을 내놓으며 그 맛과 향에 대해 물었으나 진혁은 오히려 해당 빈티지의 수학기 기후 특성까지 언급하며 와인 전문가조차 놀랄 법한 지식을 쏟아냈다. 바텐더라는 직업 덕분에 주어들은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그 깊이와 통찰력이 너무나 독보적이었기에 설인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설인은 분위기를 바꾸어 가문의 정적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며 최유라와 한영숙 고모가 가진 탐욕과 그들이 사용하는 비열한 수법들에 대해 진혁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그러나 진혁은 설인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오히려 그녀가 놓치고 있었던 로라 패션의 재무제표상 허점과 해외 법인들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가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설이는 자신이 고용한 이 남자가 혹시 가문의 적들이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진혁은 설인의 떨리는 눈동자를 빤히 응시하며 자신은 당신의 적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단했다. 교육이 계속될수록 설인은 진혁이라는 존재가 가진 거대한 심연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그가 가진 정체불명의 힘이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몸을 사리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단둘만이 남게 되었고 설이는 피곤함에 지쳐 소파에 기댔으며 진혁은 창밖에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설인의 눈치를 보며 내려놓았다. 설인은 그에게 왜 그런 위험한 흉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큰 돈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지만 진혁의 등 뒤로 들이온 그림자가 너무나 무거워 보여 입을 뗄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기묘한 긴장감이 실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서리는 진혁을 데리고 로라 패션 본사를 방문하여 그를 자신의 약혼자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하며 사내 여론을 잠재우려 했고, 진혁은 그곳에서도 완벽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모든 직원의 신뢰를 샀다. 그는 서린의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수한 주파수 탐지기를 꺼내어 은밀하게 방안을 수색하는 철저함을 보여 서린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진혁은 서린에게 당신의 비서 중 한 명이 한영숙 고모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당장 그를 해고하는 대신 오히려 역정보를 흘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라는 전략적인 조언을 건넸다. 서린은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실행력에 의지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어떻게 이런 첩보 기술을 익혔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르느라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서린은 진혁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급 일식당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최유라와 그녀의 추종자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유라는 진혁의 외모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가문 배경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공격하며 그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투자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물어뜯었다. 진혁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가상의 회사인 J캐피털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유라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용어들을 섞어가며 그녀의 무식함을 은근히 조롱했다. 유라는 진혁의 논리적인 반박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를 떠났고 서리는 진혁의 순발력 덕분에 오랜만에 통쾌한 승리감을 맛보며 그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되었다. 하지만 서린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무장한 괴한들이 나타나 진혁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서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진혁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단 몇 초 만에 괴한들의 급소를 타격하여 그들을 바닥에 눕히는 믿기지 않는 전투력을 선보였다. 그는 쓰러진 괴한들의 소지품을 뒤져 그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누군가 자신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리는 눈앞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에 충격을 받아 몸을 떨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차에 태운 뒤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냉철함을 보여주었다. 은신처로 돌아온 뒤 서리는 진혁을 향해 당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소리를 지르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진혁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서린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외부 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며 자신은 단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차갑게 말하며 그녀와의 사이에 다시 높은 벽을 세웠다. 서린은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단순히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분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혁이 뿜어내는 기묘한 안정감과 보호 본능 때문에 서린은 그를 밀쳐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품 안에서 위안을 얻고 싶다는 모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가 진혁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권총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짓게 되었다. 진혁은 서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와 이 권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녀에게 해를 끼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했다. 서린은 그의 눈 속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읽어냈고 그가 가진 강인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며
그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크게 샘솟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고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며 기묘한 동질감을 형성해 나갔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서리는 진혁의 조언에 따라 사내의 배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영숙 고모가 비자금을 조성해온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혁은 서린이 모은 증거들을 검토하며 법적인 대응보다는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매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며 자신이 아는 해외 언론사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고 말해 서린을 다시 경악시켰다. 그는 단순한 바텐더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서린은 이제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만이 자신을 이 지옥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혁은 서린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으며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우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유라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 그녀는 진혁이 과거에 잠시 머물렀던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그와 닮은 인물이 국제 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서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으나 진혁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진혁은 유라가 찾고 있는 정보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진짜 정보는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린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의문들과 위험 요소들 때문에 그녀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강인하게 단련시키려 애썼다. 준비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린은 진혁과 함께 가문의 원로들이 모이는 비밀회동에 참석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진혁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서린의 후계 승계를 확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회동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린에게 가문의 어르신들 중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큰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막힘없이 설명해 주었다. 서린은 진혁의 정보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려다 그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을 가라앉히며 오늘 있을 결전의 순간을 위해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진혁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산 중턱에 위치한 고택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질 치열한 심리전을 예고하듯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회동 장소에 도착하자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 도포를 입은 원로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영숙과 최유라는 이미 그들에게 서린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서린이 진혁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서자 원로들의 시선은 일제히 진혁에게 쏠렸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험에 압도당한 듯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진혁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종친 어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이 가진 경제적 비전과 로라 패션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 전략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여 원로들의 환심을 샀다. 최유라는 그의 가짜 신분을 폭로하려 끼어들었으나 진혁은 오히려 유라가 해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자금 내역을 은근히 암시하며 그녀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원로들은 진혁의 뛰어난 자질과 카리스마에 감탄하며 서린의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린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가문의 압박에서 처음으로 해방되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했다. 회동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린은 진혁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에게 약속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진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며 서린이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하여 서린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린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진혁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 슬퍼 보여 더는 캐묻지 못하고 그저 그의 옆자리를 조용히 지킬 뿐이었다. 밤바람이 차가운 한강변에 차를 세운 진혁은 서린을 데리고 강가로 내려가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명예와 복수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아주 조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서린과의 계약이 끝나면 자신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고 서린은 그 말에 가슴이 시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서린은 그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처지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순간의 평화가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강물 위로 일렁였고 거짓으로 시작된 연극은 어느덧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진지한 드라마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린과 진혁은 한영숙 일가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내부 숙청 작업에 착수했고 진혁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린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갔다. 그는 로라 패션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여 서린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외부 세력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서린은 그가 보여주는 천재적인 수완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가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냉혹하고 치밀하여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가 자신을 향해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만은 진심이라고 믿기로 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고 로라 패션은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그럴수록 진혁을 향한 검은 손길 역시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서린의 집무실로 배달된 정체모를 소포 속에는 진혁의 진짜 이름과 과거 이력이 담긴 파일이 들어있었고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다가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에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파일에는 진혁이 과거 어느 특수부대의 지휘관이었으며 국가적인 기밀을 다루던 중 배신을 당해 모든 동료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비극적인 서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서린은 그가 왜 바텐더로 숨어 지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를 죽이려는 세력이 존재하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진혁을 찾아가 파일에 대해 따지는 대신 그를 뒤에서 꽉 껴안으며 자신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했고 진혁은 그녀의 온기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고 최우라는 마침내 진혁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인 그의 옛 부하를 매수하여 이 사회장으로 불러들이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서린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진혁에게 도망치라고 권유했지만 진혁은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자신이 직접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는 서린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회의장으로 향했고 서린은 그가 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회의실 문 앞에서 서린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짧게 맞잡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강렬한 눈빛을 보내주었다. 신라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오늘 밤 서울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결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와 구경꾼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은색 메탈릭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할 때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번뜩였고 그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 주인공인 한서린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나타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린은 차 안에서 차가운 가죽 시트를 움켜쥐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고 곁에 앉은 강진혁의 무심한 표정을 훔쳐보며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다크 네이비 컬러의 비단 드레스를 입었으며 목에는 가문의 유산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무너질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유라와 한영숙 고모가 파놓은 함정이 도처에 널려있는 이 파티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놓고 벌이는 처절한 전쟁터와 같았으며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시험대였다. 한설이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강진혁이 내민 단단한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묘한 열기와 안정감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차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차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먼저 내려 한설인에게 손을 내밀자 연회장 입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에게 꽂혔으며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엄청난 환호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맞춤 슈트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의 다부진 체격과 차가운 조각상 같은 옆얼굴은 보는 이들의 숨을 텄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사람들은 그가 어느 정계 거물의 자제인지 혹은 숨겨진 해외 자본의 후계자인지 앞다투어 추측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수많은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설인만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설인조차 순간적으로 그가 자신의 진짜 남편이라는 착각에 빠질 뻔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우아하면서도 위험이 넘쳤고 설이는 곁에 선 남자가 뿜어내는 거대한 아우라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위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닿는 진혁의 단단한 근육과 그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샌드루드 향기를 느끼며 어제까지 느꼈던 절망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회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는 한영숙 고모와 최유라를 발견하는 순간 설인의 등줄기에는 다시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으며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영숙 고모는 설인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한 척 다가와 진혁의 위아래를 훑어내렸고 그가 가진 기품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는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그녀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설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곧바로 진혁에게 화살을 돌려 그가 어느 가문 소속인지 그리고 부모님은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설인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려던 찰나 진혁은 설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그녀를 제지하더니 스스로 입을 열어 한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다. 진혁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유럽과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고도 방대한 수치를 곁들여 설명하여 한영숙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많은 졸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자본의 핵심 인물처럼 보였으며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연회장에 있던 다른 기업인들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경청하게 만들 정도로 논리적이고도 강력했다. 한영숙은 진혁이 제시하는 복잡한 금융용어와 국제 정세 분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무지함이 탄로날까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고모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최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진혁의 가슴팍에 손을 얹으려 시도했고 진혁은 찰나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몸을 비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불쾌하다는 기색을 아주 미세하게 내비쳤다. 유라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목소리를 높여 진혁이 사실은 설인이 고용한 가짜가 아니냐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릴 정도로 크게 의혹을 제기하며 장내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려버렸다. 설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진혁은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자신의 지갑에서 아주 특별한 인장이 새겨진 카드를 꺼내 유라의 눈앞에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다. 그 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단 몇 명에게만 발급된다는 VVIP용 블랙카드였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부와 권력은 로라 패션 전체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였기에 그것을 알아본 몇몇 원로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혁은 유라에게 이런 저급한 의혹은 가문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점잖게 충고하며 그녀를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했고 유라는 분노에 몸을 떨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 했다. 설이는 진혁이 대체 그런 물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승리감이 너무나 달콤해서 모든 의심을 뒤로한 채 그의 어깨에 의지했다. 파티가 중반에 접어들자 가문의 실세인 종친 어른들이 진혁 주변으로 몰려들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내밀었으며 진혁은 그들 모두를 능숙하게 상대하며 설인의 후계자,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정치적인 수완까지 발휘했다. 그는 원로들에게 로라 패션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면서 설인이 가진 잠재력을 극찬했고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 가문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설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혁이라는 남자가 가진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로 치솟았고 그가 단순히 돈을 받고 연기하는 바텐더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쥐고 있는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참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던 설이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테라스로 나갔고 그곳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방금 전 진혁이 보여준 비현실적인 카리스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극이 끝난 뒤에 자신에게 닥칠 후폭풍이 무엇일지 생각하니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등 뒤에서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진혁이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설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밤바람이 차니 조심하라는 다정한 말을 건네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설인은 그에게 아까 보여준 그 카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지 물으려 했으나 진혁은 그녀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비밀은 지켜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깊은 바다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어 설이는 그에게 더는 캐묻지 못하고 그저 그의 품 안에서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만끽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연회장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자 최유라가 일부러 웨이터를 밀쳐 레드와인이 가득 담긴 잔들이 설인의 드레스를 향해 쏟아지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다. 와인이 공중을 가로질러 설인에게 쏟아지려는 찰나 진혁은 마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속도로 설인을 낚아채어 자신의 등 뒤로 숨겼고 쏟아지는 와인은 모두 진혁의 비싼 맞춤 재킷에 얼룩을 남기며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져 내렸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유라는 당황한 듯 연기를 하며 실수였다고 발뺌하려 했으나 진혁의 눈빛은 이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먹잇감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의 그것처럼 변해 있었다. 진혁은 젖은 재킷을 천천히 벗어 바닥에 던지며 유라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귀에 대고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유라의 얼굴은 그 즉시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진혁이 유라에게 건넨 말은 그녀가 해외 원정 도박을 위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짧지만 치명적인 폭로였으며 유라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비밀이 탄로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은 유라가 왜 갑자기 저렇게 겁에 질려 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진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린을 챙겨 다시 당당하게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으며 가문의 어른들은 진혁의 대범함과 보호 본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서린은 진혁이 어떻게 유라의 치부를 알고 있었는지 경악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철저한 준비성과 압도적인 힘에 압도당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히며 다음 계획을 조용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후계자 지명 연설 시간이 다가오자 로라 패션의 회장이자 서린의 할아버지가 단상 위에 올랐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으며 모든 사람의 관심은 회장의 입술에서 나올 다음 이름이 누구일지에 집중되었다. 한영숙과 최유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장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진혁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고 그들의 말은 무시한 채 서린을 자신의 바로 옆자리로 불러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회장은 서린의 능력과 그녀가 선택한 동반자의 훌륭함을 칭찬하며 서린을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포했고 연 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으며 서린은 마침내 평생의 꿈이었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호텔 로비로 내려오는 길에 서린은 진혁에게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서린에게 이제 로라 패션 내부의 반대 세력을 완전히 숙청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작업을 수행할 테니 서린은 오직 경영에만 집중하라고 덧붙여 그녀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서린은 그가 단순한 가짜 남편 이상의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했고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거친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는 것을 느끼며 그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검은색 오토바이들이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서린에게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지시하며 차의 속도를 급격히 높이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은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시도하며 위협을 가했고 서린은 비명을 지르며 좌석에 몸을 밀착시켰으나 진혁은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디선가 꺼낸 특수 통신기기를 통해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진혁의 운전 실력은 프로카레이서조차 울고 갈 정도로 정교하고 과감했으며 그는 좁은 골목길을 자유자재로 통과하며 추격자들을 하나씩 따돌리기 시작했고 서린은 그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다. 강변북로에 진입한 진혁의 차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들이 나타나 추격자들의 앞길을 차단하며 순식간에 상황을 종료시켰으며 진혁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차에 속도를 줄였다. 서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혁을 바라보았고 진혁은 그녀의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나타난 세단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묻고 싶었지만 진혁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해서 질문을 삼켰고 진혁은 서린의 집이 아닌 자신이 마련한 비밀 안전 가옥으로 차를 돌려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안전 가옥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진혁은 서린을 안으로 안내하며 이곳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니 안심하고 쉬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서린은 그가 제공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가 진혁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위성 전화를 통해 심각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가 간의 비밀, 계약과 관련된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진혁은 통화 상대방에게 각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임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서린은 그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정부나
국제기구의 고위층과 연결된 특수요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설인이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진혁이 서재문을 열고 나왔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정적 속에서 묘한 불꽃이 튀었으며 진혁은 설인에게 다가와 모든 것을 알게 된 소감이 어떠냐며 나직하게 물어 설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설인은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고 단지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할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진혁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자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과 엮이는 것 자체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설인은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겠다고 단언했고 진혁은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긴박했던 파티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설인은 진혁의 품속에서 잠이 들며 내일부터 벌어질 더 큰 전쟁을 준비했으며 진혁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의 진짜 적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로라 패션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이제 국제적인 규모의 거대한 음모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이 눈을 떴을 때 진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탁자 위에는 그가 남긴 쪽지와 함께 로라 패션의 적대적 주주들의 약점 리스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어 그녀의 싸움을 지원하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마천루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은 평소보다 더욱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로라 패션 본사 건물의 유리 벽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한설이는 밤잠을 설친 탓에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주식시장의 개장과 동시에 폭등하는 주가는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대중은 정체불명의 완벽한 남편 강진혁에게 열광했고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어 그녀를 위기에서 한순간에 구해내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체 모를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젯밤 파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고 비싼 도자기 화병을 벽에 내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한다는 사설 탐정업체인 블랙독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거에게 착수금을 즉시 송금하며 그의 파멸을 명령했다. 유러는 설인이 어디서 저런 완벽한 가짜를 구해왔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만약 그가 진짜 명문가 자제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동시에 매장해버리겠다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블랙독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는데 강진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기록은 마치 신기루처럼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기밀 수준으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탐정은 그가 사용한 블랙카드의 번호를 추적하려 했으나 접근하는 순간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자신들의 서버가 역으로 해킹당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고 더 이상의 조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포기 선언을 했다. 유라는 믿었던 정보망조차 무용지물이 되자 극심한 공포를 느꼈지만 여기서 멈추면 자신의 입지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결국 가문의 원로이사들을 선동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한설이는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때 소리 없이 다가온 강진혁이 그녀의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설이는 그에게 이사들이 당신의 신분 증명 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만약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진혁은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안에는 놀랍게도 유럽의 유서 깊은 가문과의 연결고리와 합법적인 투자 자문사로서의 경력이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어 서린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서린에게 이번 이사회는 단순한 신분 확인의 자리가 아니라 로라 패션 내부의 썩은 뿌리들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전략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 중 최유라와 내통하며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인물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서린에게 건네주었고 이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터뜨려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라고 차갑게 덧붙였다. 서린은 그가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회사의 극비 정보들을 모두 손에 넣었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단호한 정의감과 자신을 향한 무언의 신뢰를 보며 더 이상의 질문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컨퍼런스 룸은 무거운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한영숙 고모를 필두로 한 반대 세력들은 서린과 진혁이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야유와 비난, 섞인 시선을 노골적으로 보내며 압박을 가했다. 김 이사라는 인물은 서린에게 회사의 대표로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가문해들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진혁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 서류를 즉석에서 내놓으라고 몰아붙였다. 서린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배포했으며 진혁은 직접 단상 앞으로 나가 유창한 영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로라 패션에 가져다줄 천문학적인 이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혁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의구심을 품었던 이사들의 표정은 점차 경탄으로 바뀌어갔고 그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압도적인 시장 분석 능력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하고 날카로워 반대파들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강연 도중 갑자기 김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최근 싱가포르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간 자금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기습적인 질문을 던져 장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김 이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다른 이사들 역시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될까 두려워하며 진혁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 납작 엎드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린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진혁이 건네준 증거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회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선포했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중립 세력들까지 서린의 강단 있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지지를 선언했다. 최유라는 끝까지 진혁이 사기꾼이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고 보안 요원들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며 그녀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린은 승리의 기쁨보다 진혁이라는 존재가 가진 거대한 힘에 다시금 전율을 느꼈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완벽한 판을 짜주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사회 이후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고 서린은 진혁에게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자처하느냐고 물으며 그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다. 진혁은 먼 곳을 응시하며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며 서린이 가진 올곧은 신념이 자신의 과거 동료들이 꿈꾸던 세상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돕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여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서린은 그의 말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읽어냈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를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진혁의 주머니 속에서 특수한 비프음이 울렸고 그는 표정을 굳히며 서린에게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 비서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서린은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고 그가 사용하는 통신기기나 가끔씩 찾아오는 정체 모를 인물들의 복장을 떠올리며 그가 국제적인 첩보, 조직이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가였고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체스말 하나만이 그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암시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서리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껴 뒤를 돌아보았으나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 창문을 굳게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진혁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책, 섞인 눈물을 흘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때마다 그녀는 진혁이 다가오는 환각을 느끼며 불안한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새벽 진혁은 온몸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채 안전가옥으로 돌아왔고 그를 기다리다 거실에서 잠든 서린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녀의 얼굴을 애틋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린은 인기척에 눈을 떴고 상처투성이인 진혁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는데 진혁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서린은 치료 도중 그의 팔뚝에 새겨진 낡은 문신을 발견했고 그것이 특정 특수부대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입술을 떨며 그에게 당신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진실을 요구하며 그의 눈을 응시했다. 진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에 수행했던 비밀 작전들에 대해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고 서린은 그가 겪었던 비극적인 배신과 상실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된 유령 요원이며 현재 자신을 배신한 국가 내부의 거대 권력층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서린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다고 숭고하게 선언했다. 서린은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에 압도당하면서도 그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가장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동맹의 밤을 보냈다. 진혁의 정체를 알게 된 서린은 이제 단순한 기업 경영자가 아니라 그의 복수작전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로라 패션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진혁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혁이 없는 삶은 이미 상상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걸고 그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더욱 강하고 냉철한 리더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비밀 서재에 모여 적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의 타격 지점을 논의하며 마치 전쟁터의 사령관들처럼 치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로라, 패션의 주가를 더욱 견고하게 지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한영숙과 최유라는 이사회에서의 패배를 설복하지 못하고 해외의 거대 자본과 결탁하여 로라 패션을 적대적 MA로 집어삼키려는 마지막 음모를 가동했고 그 배후에는 진혁이 쫓고 있는 부패한 권력자들과의 연결, 고리가 숨겨져 있었다. 서린은 갑작스러운 주식 매집 현상을 포착하고 위기감을 느꼈지만 진혁은 오히려 적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을 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진혁은 자신의 옛 동료들을 하나둘씩 소집하여 보이지 않는 군대를 조직했고 로라 패션 건물을 중심으로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며 적들의 전면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서린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다. 적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집요했는데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여 서린의 사생활과 진혁의 조작된 과거를 연일 폭로하며
여론을 악화시켰고 투자자들을 선동하여 로라 패션에 자금줄을 압박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린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진혁이 가르쳐준 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반박 자료를 제시했고, 진혁은 그림자 속에서 언론사들의 배후를 추적해 그들이 받은 뇌물장부를 확보하는 역공을 펼쳤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진혁의 활약 덕분에 적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판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으며, 서린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가로 거듭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경제적인 공격이 아니라 물리적인 타격으로 다가왔는데, 적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서린을 납치하여 진혁을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녀의 퇴근길을 습격하여 경호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녀를 어두운 폐공장으로 끌고 갔다. 서린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진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으며, 납치범들의 수장에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당신들의 파멸이 멀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하는 용기를 보였다. 납치범들은 그녀의 기세에 당황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 순간 공장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섬광탄과 함께 진혁과 그의 특수 요원들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들처럼 나타나 현장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 진혁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적들을 진압해 나갔고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빠르고 서린의 결박을 풀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 보호했다. 그는 서린의 귓가에 늦어서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깊은 애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고, 서린은 그의 품 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납치범들의 배후에 있던 권력자의 명단이 담긴 외장 하드가 확보되면서 진혁의 복수작전은 최종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서린은 그 승리의 순간을 그와 함께 맞이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유대를 확인했다. 안전하게 구출된 서린은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곧바로 진혁과 함께 작전본부로 향했고, 그곳에서 적들의 심장부를 타격할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데이터 전송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사법기관의 적들의 비리를 동시에 폭로했다. 거대 권력층은 순식간에 몰락하기 시작했고 한영숙과 최유라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으며, 로라 패션은 이 모든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한 강철 같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진혁은 서린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에게 이제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서린은 당신이 없는 평범함은 의미가 없다며 그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에게 깊은 입맞춤을 건넸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화로웠으며, 서린과 진혁은 로라 패션의 옥상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비록 그들의 앞날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서린은 이제 더 이상 가짜 남편을 찾는 연약한 후계자가 아니었으며, 진혁 또한 어둠 속을 헤매는 유령 요원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는 진정한 남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며,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 장에 막이 내렸다. 로라 패션 본사의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창밖의 도심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고, 서린의 모니터 화면 속 주가지수는 마치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며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거대 투기 자본인 그리핀 펀드가 로라 패션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며 공매도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자 평소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조차 동요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거센 압박을 가해왔으며, 서린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책상을 움켜쥐며 버텼지만 몰려오는 배신감과 무력감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이성을 사정없이 찔러대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최유라와 한영숙 고모가 해외 자본과 결탁하여 설계한 정교한 덫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설인을 경영권 방어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뒤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비열한 음모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유라는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설인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제 로라 패션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승리에 도취한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다음 단계에 공격을 지시했다. 적들은 설인의 개인적인 자금줄까지 모두 동결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그녀가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짜 남편 강진혁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설인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처절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때 집무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진혁이 평소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들어섰고,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외국인 수행원들이 정체 모를 은색 가방들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전쟁터의 긴장감으로 가꿔놓았다. 진혁은 설인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의 눈동자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괴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어 설인은 숨이 막히는 압도감을 느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특수 보안 네트워크를 가동했고, 설인의 책상 위에 다국적 언어로 작성된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진혁은 로라 패션을 공격하고 있는 그리핀 펀드의 자금 출처를 단 몇 분 만에 역추적하여 그들의 배후에 있는 부패한 정계 인사들과 최유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모두 화면에 띄웠고, 그 정보들은 국가안보기구에서도 접근하기 힘든 최고 수준의 기밀들이었기에 설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인 해외 계좌를 직접 타격하여 그들의 자금 유동성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초강수를 두었으며, 그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는 수조 원 단위의 자금 흐름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며 대지를 뒤흔드는 것처럼 경이롭고도 두려운 광경이었다. 진혁은 이 바닥에서는 힘이 곧 정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우습게 보았던 적들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것이라며 잔혹하면서도 냉철한 승부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설인은 진혁이 사용하는 금융터미널의 아이디가 전 세계 금융인들이 신처럼 우러러보는 전설적인 투자자 고스트의 인장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단순히 가짜 남편 역할을 하는 대역이 아니라 지구상의 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혁은 당황해하는 설인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로라 패션의 대표를 넘어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대 자본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녀에게 반격의 버튼을 직접 누를 기회를 주었다. 설인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혁의 눈을 응시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적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타이밍에 영매수 주문을 넣었고, 순식간에 하한가를 치던 주가는 수직으로 상승하며 시장에 유례없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반면 승리를 확신하던 최유라와 그녀의 투자 파트너들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매수세의 등장과 자신들의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에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모니터에 뜨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비참한 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이 동원한 자금은 순식간에 진혁이 파놓은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유라는 자신을 돕기로 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파멸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직시했다. 진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짧은 경고를 남겼고, 그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유라의 영혼을 얼려버렸다. 시장의 상황이 급반전되자 로라 패션 건물을 에워싸고 비난을 퍼붓던 기자들과 투자자들은 이제 설인의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그녀 뒤에 버티고 있는 신비로운 조력자의 정체에 열광하며 앞다투어 찬사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설인은 단숨에 경제계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설인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지만,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진혁의 체온과 그의 강인한 실루엣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진짜 권력을 쥐게 되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진혁은 그저 당신을 지키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아직 청산해야 할 적들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진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로라 패션 내부의 잠재적인 배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 숙청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설인은 그의 냉혹한 결정들에 때때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하며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사진을 소집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와 배임 행위가 담긴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던져주며 그들이 스스로 사퇴하고 가문의 지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협상력을 보여주었으며, 반대파들은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설인은 진혁이 만들어준 탄탄한 기반 위에 로라 패션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글로벌 럭셔리 그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진혁의 수행원이 다급하게 들어와 최유라와 한영숙이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 조직을 동원하여 로라 패션의 물류 창고를 습격하고 방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첩보를 전하자 진혁의 표정은 다시금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전장의 장수와 같은 살기를 띠었다. 그는 설인에게 집무실에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당부한 뒤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려 했으나, 설인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두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뚫고 물류 창고로 향했다. 어두운 창고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기름통을 들고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진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으로 괴한들을 제압하며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여 설인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괴한들은 진혁의 전문적인 타격 기술 앞에 맥없이 쓰러졌고, 진혁은 배우 조종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우두머리에 목을 움켜쥐고 차가운 신문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최유라가 직접 현장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진혁은 설인을 안전한 차 안에 머물게 한 뒤 숲속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라의 차량을 추격하여 그녀를 퇴로가 없는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으며, 유라는 공포에 질려 사문을 잠그고 비명을 질렀지만 진혁은 단단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유라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모든 것이 고모의 짓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진혁은 이미 늦었다며 그녀의 죄값을 낱낱이 읊으며 법의 심판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단할 것임을 경고하여 그녀를 실성하게 만들었다. 현장을 수습하고 돌아온 설인은 불길에 휩싸일 뻔했던 창고가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으며 피 묻은 진혁의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그가 겪었을 위험과 고통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품에 안아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달빛 아래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공고히 했고, 설인은 진혁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혁은 마음 한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과거와
거대 권력층과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설인과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숨긴 채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다음 날 로라 패션은 물류창고 습격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하고 최유라와 한영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문의 수치스러운 내부 투쟁을 종결지으려 했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하며 부패한 재벌가의 몰락과 설인의 정의로운 승리를 칭송했다. 한영숙 고모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며 정계 인맥을 동원하려 했으나 진혁이 이미 그들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입을 막아버린 상태였기에 그녀의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다. 설이는 고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자신은 결코 저들처럼 타락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새롭게 태어난 로라 패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했다. 이러한 승리의 배경에는 진혁이 구축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특수정보팀의 헌신적인 서포트가 있었고, 설이는 이제 단순한 CEO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며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전파하며 명성을 쌓아갔다. 그녀는 진혁의 조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등 진정한 귀족의 품격을 보여주었으며, 대중은 그런 그녀를 서울의 진주라 부르며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진혁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설인의 그림자 속에 머물며 그녀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조차 사전에 차단하는 철저함을 보였고, 그의 존재는 설인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진혁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설이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진혁은 자신을 배신했던 조직의 우두머리가 해외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그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설인조차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결자해지에 심정으로 마지막 싸움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이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진혁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그가 가진 사명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해했기에 결국 슬픔을 억누르고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소중한 펜던트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설이는 진혁이 떠난 뒤에도 그가 가르쳐준 강인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견고하게 경영해 나갔고, 매일 밤 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그리움을 견뎌냈으며, 이러한 인고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리더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진혁이 복귀했을 때 가장 완벽한 모습의 로라 패션을 선물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혁이 수행하던 정보 분석 기법과 전략적 사고방식을 닮아가며 그와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한편 해외 어딘가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진혁은 설인이 준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고, 마침내 최종 타겟에 목전에 다다르며 대장정의 마무리를 준비했다. 진혁은 국제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전 세계에 뻗어있던 거대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옛 상관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모든 신분이 복권되고 공식적인 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는 승전보를 설인에게 전하려 했으나 그녀가 대규모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반대파들의 비열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설인은 주주총회장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진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연단에 서서 적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정면으로 맞서며 시간을 벌고 있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이윽고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훈장을 가슴에 단정복 차림에 강진혁이 위험 있는 자태로 등장하자 장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모든 주주와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진혁은 단상으로 걸어가 설인의 곁에 선 뒤 자신의 진짜 신분과 그동안 수행했던 국가적 임무들을 밝히며 설인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사실은 거대 악을 소탕하기 위한 정의로운 과정이었음을 증언하여 여론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설인은 그의 등장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고 주주들은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랑과 승리에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보내며 로라 패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바 노아알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 언덕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고 진혁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평범한 남자로 설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으며 설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수락했다.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거치며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순수한 진실로 거듭났고 두 사람은 이제 명예와 부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으며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맹세했다. 로라 패션은 세계 최고의 럭셔리 그룹으로 우뚝 섰고 설인과 진혁의 이야기는 후대의 위대한 리더십과 숭고한 사랑의 상징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운명의 대결이 펼쳐질 로라 패션의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으며 공기 중에는 폭발하기 직전에 화약고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설이는 짙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가로질러 회의장으로 향하며 자신의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부딪혀 울리는 규칙적인 진동에 집중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강진혁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을 예감한 설이는 떨리는 손을 살며시 쥐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최유라는 회의장 상석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설인과 진혁의 등장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에는 진혁이 과거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는 조작된 증거, 서류들이 담긴 파일이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한설인을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데려온 사기꾼, 남편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겠다는 사악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유라는 주변에 포진한 자신의 측근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파상 공세를 퍼부으라고 지시했고 탐욕에 눈이 먼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인의 몰락을 예고하는 잔인한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장내 아나운서의 시작 선언과 함께 장내의 소음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오직 설인의 거친 숨소리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강당을 메우며 주주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상 위에 앉은 두 주인공에게 집중되었다. 설인은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김 이사가 거칠게 말을 가로막으며 오늘 이 자리는 경영실적 보고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도덕적 결함과 배우자의 신분, 위조 의혹을 규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설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옆에 앉은 진혁이 그녀의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보내는 묵직한 신뢰에 다시금 평정심을 되찾았다. 최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준비한 프로젝터. 화면에 진혁이 무명 바텐더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과 조작된 전과 기록들을 띄우며 그가 한설인의 사주를 받은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는 진혁이 제시했던 블랙카드와 경력 증명서들이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당장 경찰을 불러 이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연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장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분노한 소액 주주들은 서린을 향해 해명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서린의 비서들은 몰려드는 인파를 막아내느라 땀을 흘렸지만 진영만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유라를 응시했다. 유라의 폭로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녀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진혁의 과거 동료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를 증인석으로 불러들였고 그 남자는 사전에 약속된 대로 진혁이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파는 인간이었다며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다. 주주들은 이 명확해 보이는 증거 앞에 서린의 해임안을 즉각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고 이 사회의장은 의사봉을 들어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정문에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눈부신 역광 사이로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한 노신사가 위험 있는 자태로 걸어 들어왔고 그를 알아본 몇몇 언로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 벌떡 일어섰다. 그 노신사는 세계 5대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MK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강문성 회장이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강 회장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단상 위에 있던 최유라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유라를 지나쳐 곧바로 강진혁의 앞으로 다가갔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위대한 노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혁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자 장내는 충격으로 뒤덮였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진혁이 사실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MK그룹의 차기 후계자로서 오랫동안 비밀리에 경영 수업을 받아온 황태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유라가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조잡한 조작인지 일갈했다. 그는 진혁이 바텐더로 일했던 것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종의 자맹이었을 뿐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경력과 블랙카드는 MK그룹의 이름으로 보증되는 진실이라고 덧붙여 주주들의 비난을 순식간에 환호와 경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최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강 회장의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어머니인 한영숙 고모는 심장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쓰러질 비틀거렸다. 진혁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비난하던 이사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내린 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로라 패션을 도왔던 이유는 오직 한설인이라는 경영자의 진정성과 정의로운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로라 패션에 대한 MK그룹의 전폭적인 지지와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고 서린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위협하던 모든 그림자를 자신의 권력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은 이제 서린의 해임이 아니라 그녀와 MK그룹 후계자의 결합을 찬양하며 떠나갈 듯한 박수를 보냈고 서린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 곁에 선 이 남자가 가진 거대한 실체에 다시금 경외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최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고 마지막 발악으로 이 모든 것이 한설인의 계획된 연극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주주들은 그녀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보안 요원들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유라와 그녀의 비열한 음모에 동조했던 부패한 이사들을 현장에서 즉각 연행하기 시작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서린은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모습을 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권력이 가진 냉혹한 속성과 진실의 힘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고 진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자신을 지켜왔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서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자신의 아들이 선택한 여자답게 강인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로라 패션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키우는데 MK그룹의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진혁에게 이제는 방랑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제국을 이끌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진혁은 잠시 설인을 바라보더니 자신은 설인의 곁에서 그녀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대답하여 장래를 다시 한번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설인은 진혁의 희생적인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배경보다 그가 자신을 향해 보여주는 변함없는 진심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사회가 끝난 뒤 로라 패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고, 그동안 설인을 무시하던 재계 인사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오며 줄을 서기 시작했으나, 설인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에 씁쓸한 미소만을 지었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 조용한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고, 진혁은 그녀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 펼쳐질 길은 꽃길만 가득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진혁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위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설인 몰래 자신의 특수팀에게 최유라 배후에 있는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최종 소탕 작전을 개시하라고 은밀히 명령했다. 며칠 후 최유라와 한영숙은 횡령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들이 평생 쌓아온 탐욕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대중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설인은 면회실 창 너머로 초췌해진 유라의 얼굴을 보며 복수심보다는 연민의 감정을 느꼈지만,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가 내민 구걸의 손길을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로라 패션을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진혁은 MK그룹의 자원을 활용해 설인의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했다. 진혁은 아버지 강 회장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인과 함께 가문의 본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엄격한 가풍 속에서도 설인이 보여주는 지혜롭고 당당한 태도에 감동한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전 세계 사교계에 화려한 결혼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전 세계 패션 및 금융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세기의 연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설인은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롤모델로 급부상하며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항상 겸손함을 유지했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전 세계 빈곤 지역을 돌며 패션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덧 결혼식 전날 밤 설인은 진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바누아를 다시 찾았고, 두 사람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지난 수개월 동안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추억하며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며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진혁은 설인에게 자신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생존 본능과 단단한 자존심이 자신을 다시 살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했고, 설인 또한 진혁의 헌신적인 보호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짜 남편과 의뢰인이라는 계약관계를 영원히 매듭짓고 서로의 영혼까지 공유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로서의 미래를 맹세하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며 다가올 내일의 축복을 미리 축하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모든 특급 호텔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인파와 국빈급 귀빈들이 몰려들었고, 식장은 수만 송이의 백합으로 장식되어 마치 천국을 옮겨놓은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리는 아버지 대신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단상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진혁의 눈부신 미소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축복의 꽃가루가 날리며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으며, 그 어떤 역경이 닥쳐도 결코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서약을 통해 하객들의 심금을 울렸고, 성대한 예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세기의 사랑 이야기를 완성했다. 피로연이 한창일 무렵 진혁은 서린을 데리고 연회장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함께 감상했고, 그는 서린의 귀에 대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니 걱정 말고 자신의 품에서 편히 쉬라는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하지만 불꽃이 터지는 찰나 진혁의 시선 끝에는 여전히 감시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자신의 특수 요원들이 있었고, 그는 서린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될 거심을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하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옥상 바닥에 길게 늘어졌고,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찬란한 시작을 축하하듯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밤을 선사하며 깊어만 갔다. 결혼 이후 서린은 로라 패션과 MK그룹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세계 최대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추대되었고, 그녀의 경영 철학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릴 정도로 학계와 산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진혁은 대외적으로는 현명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MK그룹의 글로벌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서린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의 시너지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와 명예를 창출해냈다. 그들은 부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와 기아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매년 수천억 원을 기부하며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어 전 세계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아 건강하게 자라났고, 서린과 진혁은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직함과 용기가 가장 큰 자산임을 가르치며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들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처음 만났던 장소들을 방문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위선적인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인연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로라 패션의 로고가 새겨진 깃발은 이제 전 세계 대도시의 랜드마크마다 당당하게 휘날리고 있었고, 한서린이라는 이름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어느 한적한 바닷가 별장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노년의 서린과 진혁의 모습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서린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고, 서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 또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매 순간이 기적이었다고 화답하며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다. 바다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으며 하늘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였고, 두 사람의 긴 여정은 그 찬란한 풍경 속에 녹아들어 영원한 안식과 행복의 마침표를 찍으며 전설적인 대서사시의 대단원을 화려하게 갈무리했다. 주주 총회장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정적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한서린은 곁에 선 강진혁의 옆모습을 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고, 마지막 발악으로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강 회장의 등장으로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리는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며 진혁의 차가운 눈동자를 응시했다.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이닥쳤고 최유라와 한영숙 고모의 팔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으며 그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공식적으로 집행되었다. 유라는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서린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혁의 수하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자 주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서린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린은 이 모든 승리가 자신이 아닌 진혁의 손끝에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고 그가 가진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기분에 묘한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폭풍 같은 이사회가 끝나고 정막만이 흐르는 대표이사 집무실로 돌아온 서린은 창밖을 응시하는 진혁의 등을 바라보며 왜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왜 바텐더라는 비루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났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아까의 냉혹함 대신 깊은 슬픔과 애정이 서려 있었으며 자신은 오직 배신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신분을 숨겨야만 했다고 담담하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MK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자신에게는 왕관이 아닌 쇠사슬이었으며 서린을 만난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정의롭게 사용할 이유를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서린은 그가 내민 손을 차마 잡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당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진혁은 그녀의 거절에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에게 서린은 더 이상 계약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유일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감정의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화려한 도심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위태로운 사랑을 조롱하듯 보석처럼 반짝이며 방 안의 차가운 정적을 더욱 시리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의 언론은 로라 패션의 후계자 한서린과 MK그룹의 황태자 강진혁의 세계적인 로맨스와 추악한 가문 내부의 비리를 연일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분노와 환호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한영숙 고모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와 정계 로비 명단이 공개되자 관련 인사들은 줄줄이 소환되었고 오만했던 제국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내리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로라 패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권력을 쥐게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진혁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서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MK그룹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결코 그녀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는 철저한 배려를 보여주었으며 그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유라가 포섭했던 해외 매수 세력들을 단숨에 무력화시켰고 로라 패션의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오직 서린만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 서린은 그의 진심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도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거대 자본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며 매일 밤 고뇌와 번민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유라는 실성한 듯 벽을 긁으며 서린의 몰락을 기도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변호인단의 사임 소식과 가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다는 차가운 통보뿐이었으며 화려했던 시절의 영광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한영숙 고모 역시 정계 인맥들이 자신을 외면하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제는 평생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서린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서린은 고모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의 눈물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이사회 이후 로라 패션 내부의 반대파들은 진혁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고, 서린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냉철하게 지적하며 능력 위주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편해 나갔다. 진혁은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에 감탄하며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이토록 강인한 리더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제는 가짜 남편이 아닌 진짜 연인으로서 그녀의 곁에 서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서린을 위해 작은 섬 전체를 빌려 화려한 파티 대신 오직 두 사람만이 함께할 수 있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전하기로 결심하며 준비를 마쳤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가에서 진혁은 서린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낡은 회중시계를 건네주며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자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린에게 부와 명예가 아닌 인간 강진혁으로서의 삶을 함께해달라고 애원했고, 서린은 그의 눈 속에 담긴 진실된 눈물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던 빗장을 풀고 그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타올랐으며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로 거듭나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MK그룹 내부에서 진혁의 파격적인 행보에 반감을 품은 보수적인 세력들이 서린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진혁은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어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서린에게 이번 싸움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당신은 오직 로라 패션의 세계화에만 집중하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전한 요새로 안내했고, 자신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배신자들을 하나씩 처단해 나가는 냉혹한 사냥꾼의 면모를 다시 보였다. 서린은 이제 그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를 믿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내조임을 깨닫고 세계 패션 위크에서 로라 패션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며 그와 발을 맞추었다. 서린의 컬렉션은 파리와 밀라노에서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CEO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으며 진혁 또한 그룹 내부의 반동, 분자들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대한 사건이 되었고, 대중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위대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만했던 제국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면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결국 한영숙과 최유라의 재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고, 그들이 소유했던 지분은 모두 사회환원기금으로 기부되어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에 사용되면서 악의 씨앗은 선의 열매로 승화되는 기적을 낳았다. 서린은 판결문을 듣고 법정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을 느꼈고, 곁에서 자신의 코트를 여며주는 진혁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하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혁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 아래에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